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안의정 판결에 대하여 형사법에 내재된 인류사적 철학적 이해가 절실하다. 그렇죠? 규정과 법규정과 현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 형사에 관련해서 국가수사기관이나 이런 재판 이런 절차가 수사기관에서 좀 더 그런데 법에 규정된 것이 이게 10이라고 하면 이 규정된 바대로 다 하지 못하고 그 담지자들 수사하기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한 4 내지 7 정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수사가 민주적 절차를 조금씩 건너가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내에서 그 좀 민주적인 정권이면 한 7까지도 올라가고, 좀 덜 민주적 정권이면 4까지도 내려가고, 뭐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이렇게 법에 그 10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10 수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우리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그거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형사 절차를 담당하는 자들은 10까지 안 하고 4하고 7밖에 안 하느냐 이러면 그거는 어떤 인간 세계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법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규정을 했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그 사이에 있는 뭐 관습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어떤 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법 규정대로 다 따라 하지는 못하게 되죠. 이걸 해야 되겠네. 그 외에 사건 수, 또 사건 수라는 것도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네. 그런 관습이 현실적 문제인데, 그러니까 법은 헌법도 그래요. 그게 헌법을 보고 우리는 장식 헌법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유시민 씨가 뭐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 헌법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미리 딱 당겨서 우리가 헌법을 그걸 규정했다. 그래서 못 따라가는데 그런 의미인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법이 작용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그거 평가를 또 과거에 한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복잡고, 어쨌든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법 규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의 관습이나 관행이나 그 사회가 얼마나 권위주의 사회이냐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법 규정만큼은 다 뭘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헌법이 그 대표적인 그런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헌법을 장식 헌법이라 이런 말도 사용해요. 그냥 장식으로 만들어놨지 실제로는 그렇게 헌법의 취지대로 현실으로 그렇게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형사소송법도 그래요. 근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거의 형제지간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진 법이에요. 그 헌법은 최고법인데 형사소송법이 특히 그런 하위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이 이제 헌법과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겠지만 또 헌법에다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놨어요. 그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헌법에다가 뭐 미주알, 구주알, 그 형사소송법에 또, 그렇다고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면 똑같은 규정이 또 있는데도 헌법에다 굳이 적어놨어요. 그거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헌법이라는 그 중요한 법에 조문 하나하나가 무척 중요한데 전부 다, 국가의 모든 그런 종류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는 건데, 거기다 형사소송법에다 적어놓고 또 헌법에다 또 미주알, 고주알 쫙 적어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형사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인권 침해가 많았기 때문에 더 강조하려고 더 적은 거예요. 헌법 최고법에다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법 규정하고 실제로 그 법 규정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거하고는 이제 조금, 어떤, 거리가 있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그것도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선진국은 그 숫자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후진국일수록 규정만 만들어 놓고 막 규정보다 한참 그 거리가 있는 먼 방식으로 막 이렇게 자의적인 수사를 하고 뭐 재판하고 뭐 이런 거 좀 많아지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인간 사회는요,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회의 관습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고방식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정치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판결 나와가지고 무슨 민주당 쪽에서 불만 품고 또 상대방도 또 상대방 쪽 중요한 사람이 무슨 불리한 판결 나면 불만 품고 잖아요. 그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거는 단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냐 그 차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법 규정을 이렇게 충실히 못하는 이유가 사건 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건 수가 유난히 많은 나라예요.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사회 내에서 어떤 사회의 각종 어떤 사회적 신뢰 자산도 없는 데다가 분쟁도 많은 데다가 분쟁도 유난히 더 많고 그게 가장 근본적 이유죠. 그럼 사회 내에서 어떤 자율 조율에 의해서 어떤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어떤 장치도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민사고 형사고 사건이 유난히 많은 나라예요. 뭐 법원 검찰에 가면 막 사건이 넘쳐요. 그래 판사들이 보따리 싸고 집에 가서 휴일날 일한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판사라는 그 인간들 판사를 늘리면 되는데 또 그거 어떤 희소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권위 생각한다고 안 늘리고 이러고 앉았어요. 예산 그거는 다 그 소리예요. 무슨 예산이에요. 아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본보다 인구가 한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3분의 1도 조금 넘나. 그런데 일본보다 사건이 더 많다 그래요. 우리가요. 그만큼 한국은 막 분쟁도 많고 무조건 고소해버리고 뭐 이런 나라예요. 민사재판 뭐 소액재판 가면 막 사건이 넘쳐요. 그래 판사가 한 사건 하나를 충실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실질심 뭐 재판 실질심리니 뭐 이렇게 해서 공판 중심주의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과거보다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그 옛날에는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 한마디도 그거 자극하고 싶은 말 함부로 못하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건이 많으니까. 사건이 많으면 뭡니까? 그 담당자나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고 사건을 빨리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자꾸 밀려오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한두 앞에 들어온 사건을 자꾸 시간 끌 수는 없잖아요. 자꾸 밀리면 그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도요 사건 처리 실적 이게 자기 성적하고 관련되거든요. 경찰이 공무원이니까요. 판사들은 그 독립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판단 그런 거 구애받지 마라 그러는데 현실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부담이고요. 어차피 자기가 처리할 일을 자꾸 밀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끝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또 사건을 또 충실히 못하고 이런 이유 되고 그렇게 너무 복잡한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간섭이나 오랜 어떤 권위주의적인 요소 있는데다가 사건도 많은데다가 그런 거 있어. 자 보시죠. 자 피비린내 나는 이권의 투쟁 역사가 생산한 형사법. 이거 다 두 번 만에 끝내려고 했더니 다시 보니까 두 번 만에 어림도 없겠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걸 안 하니까 다른 유튜브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거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 가지고 막 공격하고 뭐 판사를 공격한다든지 그 남들이 다 하는 그거 나까지 그 가자매가 할 필요 뭐 있나 싶어요. 그러고 재미도 없어요. 그거 들어본들. 그 뻔한 소리니까 그거 듣나만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대체로 21세기에 이런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뭔지에 대해 고개를 내둘게 한다. 한마디로 일반의 이해가 전혀라고 할 정도로 진화가 되지 않았다. 형사에 관한 구범은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 안에서 커왔다. 오늘날 형사법은 피비린내 역사의 반영물이다. 이거요, 인류 역사에서 이제 국가의 그런 어떤 권력자에 대한 어떤
끊임없이 싸움을 통해서 수백 년을 이렇게 싸워 오늘날 이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피비린내가. 아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오늘날 그거 수사기관 이런 데서 어느 정도로 규정을 지키는 것을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그 사람들이 감옥소 가가도 막 투쟁했어요. 응? 불법적으로 막 감옥소에서 무슨 자기들 수감자에 대한 어떤 관리 규정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기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교도소 그쪽하고 막 투쟁하고 그러고 그 이전에 수사하고 재판할 때도 막 법에 정한 절차로 수사 안 한다고 막 싸우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일반하고 틀려요. 그 재판대 보면 그 사람들은 막 법 규정 막 들이대 어떻게 피고인이 뭐 재판하면서 법 규정 형사소송법 규정 몇 조는 어쨌다 하고 따지고 판사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우리 현실에서는요. 해도 관계 없는데 현실적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거 전대협이나 전 총련 이런 학생들 그 재판할 때 보면요 수사할 때도 그랬고 감옥소가 교도소 가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투쟁하고 싸워가지고 조금 이제 개선된 거는 많아요.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질되었다니 무슨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좌파 이념으로 뭐 시대에 안 맞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아직도 구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그건 그거고 역사적 연원으로 보면 우리가 후광을 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싸웠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사 절차 그나마 조금 민주적으로 되는 이런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안 변해요. 어떤 국민들이나 어떤 그런 어떤 조사받는 이런 사람들이 막 따지고 이렇게 투쟁하고 이래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점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고 문제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는 저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이다. 현저히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 이거는 뭐 제가 제 혼자 한다 얘기하듯이 그렇게 적다가 보니까 이렇게 듣는 분에게 조금 기분 나쁜 어떤 투어의 말투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적었으니까. 인류 탄생 후 수천 년을 부실한 죄의 증거 아래 인권이 유린되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죽어갔다. 실제로 저랬어요 옛날에요. 증거도 확실하지 않는데도 병신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된 본인과 그 핏줄들은 공권력에 타살되거나 고통의 삶을 살아갔다. 죽어서도 구천에 떠돌며 이성을 떠나지 못한다. 옛날에 저런 거 많았어요. 옛날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민주화되기 87 항쟁 있고 뭐 그 후에 개선되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현대사회 20세기 후반 그때까지도 개판인 거 많았어요. 인간 취급 안 하고 뭐 심지어는 어디 가가지고 막 죽임도 당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누굽니까 누구죠 누굽니까 억하고 치니까 무슨 고문하다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이런 독자가 안 하네. 김종철이가 그분 그건 대표적인 예이지만 뭐 일반 사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뭐 한 70년대 뭐 80년대 그때까지도 그렇게 막 불법적인 수사라고 이거 다 했어요. 그때도 그러면 그걸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냐면 그때도 그런 게 못하도록 하는 엄연한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거의 차이 없이 수사할 때도 수사받는 사람에게 그거 인권을 그거 인간적인 예우를 인간적인 어떤 대접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규정이 다 있었어요. 함부로 욕도 함부로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 규정 취지로 보면. 그런데 옛날에 다 그지 다 한 거예요. 지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따위의 그런 법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거고,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구조가 가진 본질적인 흠결을 이제 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채로 치우고 잘 안 되는 것이다. 엄정한 증거에 의하지 않는 수사와 재판은 반드시 억울한 인간을 만들게 되어 있다. 수사의 과정은 인간을 개돼지로 만든다. 저 억울한 인간과 개돼지의 제조자로서의 인류사는 20세기 전반까지나 전 인류의 과학적 축제였다. 즉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국가폭력이라는 것은 원래 정당한 방식으로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세계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국가법에서
인정하는 국가폭력을 그걸 위배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역사가 많죠. 지금도 후진국에는 저렇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인간을 만들고 개돼지를 만드는 그런 제조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인간 역사가 그것이 20세기 전반까지가 있었고 20세기 이후에도 뭐 그런 나라가 많죠. 최소한 20세기 전반까지는 지구상에 거의 다 있었다. 선진국에도 거의 웬만히 많이 있었다고 보면 맞아요. 아니, 선진국도 20세기 전반까지는 그 인권이 충분히 없었어요. 여성들의 투표권도 뭐 언제 시작하다 선진국도 얼마 안 됐다 그래요. 뭐 20세기 들어와서 있고 그랬죠. 20세기 후반에 열리면서야 조금씩 치유는 되어 왔으나 나라에 따라 그 개선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법은 이미요 훨씬 빨리 그거 만들어졌어요. 20세기 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현대화 되는 것은 이제 뭐 19세기까지는 조선시대니까 그런 현대법 없었지만 우리도 일정 시대 때만 해도 일본이 이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어떤 비슷한 현대법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실제로 적용 안 됐죠. 우리나라 법이 이제 뭐 독일 쪽통 대륙법이라 그러는데 독일법이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넘어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꼭 독일법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국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미국 영미식 경험주의 그 법도 우리는 일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변호사 이런 제도는 미국식이 많이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변호사 수임료 같은 건 막 제한 없이 받고 이런 거는 미국식이죠. 아, 유럽에는 변호사가 그렇게 돈 왕창 못 받아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예요. 무슨 변호사가 뭐 수임료를 억 받고 말도 안 돼요. 유럽에서는요. 그만큼 그 나라는 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데 어림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그 대기업 정도 직원 우리나라는 판검사 했다고 막 한 건 받으면 뭐 몇천만 원 받고 잖아. 말도 안 돼요. 선진국에서는. 웃기고 앉았네 그래요. 일본도 어림도 없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는 그만 아직 한참 후진국이에요. 무슨 변호사가 한 개 받아가지고 뭐 몇천만 원 받고 이래요.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 자꾸 얘기가 새는데 바뀌어야 돼요. 그 변호사 수임료 이런 것도 그것이 제한을 둬야 돼요. 변호사 수임료 그거는 공적 어떤 성격이 강한 거예요. 뭘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 말도 안 돼요. 피해의 역사 큰일 났네 이거. 자꾸 옆으로 세니까 피해의 역사가 들어앉은 형사소송법. 인류는 피를 바쳐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민주주의를 쟁취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공기처럼 공짜로 누리는 저 가치들은 우리 앞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세기 동안 피를 바친 그 결실이다. 그 결과이다. 그들의 목숨과 교환한 값이다.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그런 기간 동안 익어온 그런 가치들이다. 흐오고 보통은 느리다가 어느 변혁의 시기에는 그때마다 평소보다는 빠르게 그러다가 후퇴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커온 가치 그렇잖아요.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민중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또 개혁적인 세력이 들어서서 이렇게 그런 어떤 시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발전이 좀 더 빨라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니까 항상 그런 거거든요. 똑같지 않고 어떤 시간이 어떤 시대의 성격에 따라서는 좀 빠르게 발전하고 그 사회가 이제 그런 것이죠. 어떤 때는 지체가 오래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저 가치들이 커오는 데는 그 담보로서 그 규범적 근거도 필요했다. 저는 가치를 하려면 어떤 인간은 어떤 생각이나 철학 가치를 인간 사회에서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려면 그 어떤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 규정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 규범적 근거도 필요했다. 그 담보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물론 헌법에도 나오죠. 형사소송 이게 중요한 정신은 헌법에도 나와요. 그냥 건조한 합리적 규범이 아니다. 피해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앉은 서러움과 분노의 결정체이다. 긴 세월 인류가 피를 흘릴 때마다 그때 흘린 피만큼 그 피의 힘이 반영되어 까다롭게 개정되어 왔다. 그러니까 피 흘린 만큼
인권에게 이익이 되는, 인권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반영되면서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 왔다, 이 말이죠. 인권에 반영되는 식으로. 수없이 법은 개정되잖아요. 모든 법도 그냥 안 간다고 그때 바꾸고, 형사소송부터 그렇게 개정되어 왔다. 까다롭다는 것은 죄인을 발견하거나 처벌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의 영역에서 전부 인권을 복원하는 일이다. 전부 인권이라는 게 선언만 일정되었을 뿐이지 정확히는 일찍되어서, 그러니까 전부 인권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거 뭡니까, 그거 유럽에서 뭐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뭐 루소하고 뭐 많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그런 때 이미 이 선언은 됐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 서민들에게 다 이렇게 누리게 되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때 선언만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복원이 아니라 이제 실현이라고 봐야 됐죠. 실제로 실천된 바가 없었으니까 조금씩 그 실천이 나아졌을 뿐이지. 그런 얘기고요. 이거 참.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바로 또 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 자체가 어려운데다 빨리 나가서 진행하면 안 되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왜냐면 하다가 보면 또 관련된 얘기가 또 오르는 거예요. 여기 적어 놓은 거 외에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부가적인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